네, 이번 강좌는 서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맞춤형 입사 지원서 작성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자, 직무 맞춤으로 입사 지원서를 왜 작성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서류를 작성할 때 작성 요령, 그 다음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사 지원서라고 했을 때 입사 지원서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은 요즘에 불특정 다수에게 입사 지원의 기회를 주다 보니까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입사 지원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 주셔야지 되기 때문에 입사 지원서는 성의 있게, 그리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으로 먼저 이력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력서 같은 경우는 구직자와 인사 담당자들을 연결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인사 담당자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종이 한 장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원자들이 나는 스펙이 없는데 써야 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보면서 어떤 항목을 써야 되고 어떤 항목을 쓰시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업은 이력서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회사의 특징에 따라서 만든 양식, 그래서 회사 고유 양식의 이력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라인 이력서 양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유 이력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력서 양식별로 각각의 주의사항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고유 양식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런 정보들이 궁금합니다라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먼저 절대 수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왕이면 모든 내용들,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해서 거짓말을 쓰시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에 비워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작성하시는 게 조금 중요한 게 회사 고유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이력서 양식인데, 온라인 이력서 양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온라인 이력서를 펴고 작성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원 시 작성 안내를 꼭 읽어보시고 작성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업은 기업의 특징에 따라서 자격증을 3개를 적어라, 아니면 5개를 적어라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학점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어라, 아니면 100분율로 환율 바꿔서 적어라 라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꼭 하셔야 되는 게 작성 시 안내를 검토해 보시고, 나는 그 다음에 온라인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세 번째 자유양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춰서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채용을 준비하시기 전에, 내가 입사 지원을 하기 전에 먼저 작성이 되셔야 되는 게 자유 이력서 양식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력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경력사항이 조금 많다라고 하시면 경력사항을 조금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양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만드셔가지고 내가 어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조금 많다라고 하시면 자격증 칸을 내가 내 임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이력서 양식을 두고 있는데, 요즘에는 크게 트렌드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양식 외에, 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NCS 기반 입사 지원서라는 것이 새롭게 또 추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기존의 입사 지원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신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점이라든지, 어학 점수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수상 경력이라든지 등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스펙을 나열하는 형태의 입사 지원서라고 얘기를 하자면, NCS 기반 입사 지원서 같은 경우는 최소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경험들, 그 다음에 경력들만 적고, 그리고 직무 관련 자격증만 적을 수 있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NCS 기반 입사 지원서 같은 경우는 주로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많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몇몇 대기업 같은 경우도 NCS 기반 입사 지원서를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목표 기업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항목별로 작성을 하실 때 주의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력서에 있는 항목 가운데 희망 연봉이라는 항목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희망 연봉이라는 항목 같은 경우는 회사 내규에 따름 아니면 협의 후 결정이라고 작성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숫자로 적어라 하는 경우에도 평균 연봉을 적는 게 맞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연봉을 적으시면 여러분들이 탈락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 연봉이라고 했을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회사 내규에 따른 협의 후 결정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에 인사 담당자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에 앞단어를 쓰실 때 게임을 연관되시거나, 아니면 연인 관계를 연관하시거나, 아니면 나쁜 단어들, 흔히 얘기하는 뭐 악마라든지 살인자라든지 이거를 영문으로 옮겼던 이메일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여러분들의 인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조금은 피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작성하실 때 조금 직무와 관련된 단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과 관련된 단어들을 쓰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복지 계열에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웰페어이라는 단어를 이메일 주소에 앞단어로 쓴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은가 보구나, 아니면 애정이 있구나라고 기관에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영대병원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영남, 그 다음에 뭐 널스 이렇게 간다라든지, 이렇게 가면 얘는 영대병원에 관심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일을 작성하실 때 나는 조금 더 힘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 그 다음에 가려고 하는 병원,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직무의 단어들을 이메일로 쓰시면 조금 더 유리하게 기관에서는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소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하실 때 그냥 주소만 쓰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편번호까지 써주시면 기업에서는 이 친구가 그래도 최소한 성의를 조금 더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주소만 쓰시는 게 아니고 신주소로 작성을 하시면 예전에 도로명 주소라고, 요즘엔 도로명 주소라고 하는 주소를 작성하시는 게 좋지, 동집원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면 이 친구는 왜 지금은 다들 신주소를 쓰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동집원 주소를 쓰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신주소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력 같은 경우는 크게 작성을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본인에 해당되는 학력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써주시면 되는데 전공의 이름이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고등학교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전공을 비워두시거나 아니면 전공의 인문계, 뭐 자연계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인문계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
그리고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학과의 전공한 이름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를 쓰실 때는 웬만하면 줄임말을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경북이라든지 그냥 대구만 이렇게 쓰시기보다는 대구광역시, 그 다음에 경상북도라는 풀네임을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졸업 구분을 했을 때 내가 졸업 예정인지 그 다음에 재학인지 졸업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력사항을 쓰실 때는 제가 쓸 수 있는 경력과 쓰지 못하는 경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쓰지 못하는 경력은 너무 짧은 경력은 쓰시면 도리어 기업에서는 이 친구가 너무 이직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너무 짧은 경력들은 조금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짧은 경력이 가지고 있지만 실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실습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방사선과라든지 물리치료학과, 그 다음에 뭐 간호학과,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내가 유아교육학과인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실습을 갔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짧은 경력이라도 반드시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습을 다녀온 학과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실습하신 내용들을 경력사항에 써 주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교육 및 훈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업훈련학교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내용들을 써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가장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퇴직사유입니다. 퇴직사유이기 때문에 퇴직사유는 여러분들이 개인사유라고 쓰셨을 때는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 웬만하면 학업이라든지 기간만료와 같은 일반적인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퇴직했다라는 것이 기업에서는 조금 선호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작성하실 때는 제가 적은 것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다음에 밑에다가 몇 년 몇 개월을 쓰시면 인사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셔가지고 명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자격 및 기타 사항이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격증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가 자격증을 위쪽에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쪽에 적으라고 하는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위에 적을수록 조금 내가 중요한 자격증들은 위쪽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취미, 특기 같은 경우는 그냥 운동, 그 다음에 뭐 독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운동이라면 어떤 종목에 조금 내가 잘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내가 취미로 하고 있는지를 적어주면 되겠고, 기타 활동들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들, 그 다음에 봉사 활동들, 그 다음에 뭐 근로장학생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동호회 하시는 분들, 이런 내가 취업 외적으로라도 내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역사항 같은 경우는 면제이신 분들은 반드시 내가 어떤 부분으로 면제를 받았다라는 부분까지도 작성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작성을 하시고 가끔씩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족 사항에 대해서 쓰는 이력서 형태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는 형태들인데 이런 형태들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계를 쓰시고 그 다음에 나이까지 쓰시고 출신 학교, 그 다음에 뭐 직업 이런 것들, 회사 근무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써주시면 되는데, 가끔씩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우리 오빠가 만약에 아니면 우리 형이 취업 준비생인데 직업에다가 취업 준비생이라고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생은 직업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무직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직업에다가 취업 준비생이라는 내용들을 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는 꼭 적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동생이 만약에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면 학생이라고 쓰신 다음에 근무처에다가는 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 사심이 틀림없습니다라고 쓰신 다음에 날짜를 쓰실 때는 제출 날짜를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제 다 썼다 해가지고 어제 날짜를 써가지고 오늘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 다 썼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제출한다라고 하시면 오늘 날짜를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뒤쪽에 온라인 도장 만들기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사이트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온라인 도장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뭐 잡코리아라든지 사람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도장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만 하시면 온라인 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인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에다가 여러분들이 도장을 온라인 도장을 그림 파일로 삽입을 해주시면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성의 있게 썼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을 그냥 비워두시고 지원을 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기업에서는 얘가 온라인 도장을 만드는 노력까지 했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쓰실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특히 뭐 간호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방사선과를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입사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누군가에게 조금 돋보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성의 있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선물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종이 가방에 들어서 선물을 받는 것보다는 선물을 포장해서 받을 때 훨씬 더 기분 좋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의를 보여주는 것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 온라인 도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삽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노력을 하시면 입사 의지가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온라인 도장은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온라인 도장을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에다가 그림 파일로 삽입을 하시는 노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NCS 서류가 되면 앞에 있는 서류와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면 사진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름을 한글로 쓰는 것은 있지만 뭐 영문으로 써라, 한자로 써라라는 이런 불특정한 정보들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연락처를 쓰실 때 본인 핸드폰과 비상연락처가 있는데 보통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씁니다. 본인 핸드폰에다가 본인 핸드폰 번호 적고 비상연락처에다가 비상연락처를 또 본인 핸드폰 번호를 똑같은 번호를 적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연락처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면접으로 부르고 싶을 때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했는데 안 받았을 때 연락을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형제라든지 이런 식구와 관련된 번호를 비상연락처에다가 적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연락처를 적으실 때는 본인 휴대폰 번호와 비상연락처는 다른 번호여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NCS 입사 지원서 그 다음에 블라인드 입사 지원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과목을 이수했습니까? 라는 부분들을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직업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무엇을 취득했는지를 특히나 많이 적습니다. 특히나 뭐 토목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과, 건축과, 소방안전관리학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면서 직업훈련을 따로 교육을 받는 친구들도 가끔씩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중장비 과정을 배웠다 라고 하시면 직업훈련 교육 과정에다가 배운 내용들을 쓰시고 어떤 기관에서 얼마의 기간으로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으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NCS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적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 과목은 무슨 내용으로 배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셔야지 NCS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목명이 있고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CS 입사 지원서, 블라인드 입사 지원서는 내가 지금까지 대학교 시절에 배웠던 과목들을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을 통해서 내가 무슨 과목을 어떤 내용으로 배웠구나라는 것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작성을 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증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술 자격, 그 다음에 개인별에 의한 자격, 그 다음에 국가공인민간 자격, 기타 자격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사항, 그 다음에 경험사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경력사항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보수를 받고 일했던 이력들, 그렇지만 아무 일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와 관련된 일,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NCS 서류를 쓰실 때는 그와 관련된 경험들이 조금 많은 친구들이 서류 합격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끝이 아니고 경력, 그 다음에 경험 기술서까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경력과 경험 기술서 같은 경우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식이 없다 보니까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제일 좋은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직무 영역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수행했었고, 나는 내 역할은 뭐였었고, 어떤 활동들을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성과가 들어가도록 경력과 경험 기술서를 작성하시면 인사 담당자들이 봤을 때 이 친구의 어떤 활동들이 이 직무에 이렇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력 기술서와 경험 기술서를 한 페이지로 쭉 나열하기보다는, 그러면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도 읽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조금 항목을 구별하셔가지고 인사 담당자들의 가독성을 조금 높여주시면 훨씬 더 읽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이렇게 이력서에 대해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강의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이력서가 별로면 자기소개서를 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만드는 것도 성의를 다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이런 이력을 갖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 쓰는 게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담당자들과의 여러분들은 글로써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얘가 이 이력을 갖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사 담당자들의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는 나는 왜 이거를 도전했었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었고, 이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겁니다 라는 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글을 쓰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형태 같은 경우는 보통 성장과정, 그 다음에 성격의 소개, 그 다음에 학창시절 및 경력사항,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로 이렇게 주로 항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형태이고, 요즘에 기업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변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성격의 소개, 학창시절 및 경력사항,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가 아니고 조금 서술형으로 풀어서 쓰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느꼈던 경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든지 본인의 성격 가운데 이 직무에 가장 어울린다라고 사는 성격은 무엇입니까? 라든지 학창시절에 했던 경험 가운데 본인에게 가장 이 직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든지 우리 회사와 본인이 왜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까?
10년 후에 본인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와 같이 서술형으로 풀어 쓰는 형태들도 있지만 주로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일관성을 보기 위해서 성장 과정을 작성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냐면 직무에 관심을 가진 계기, 그 다음에 가족과 삶의 토대를 통해서 나는 이런 결과들을 이루어내면서 성장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쓰시는 게 성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격의 소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장단점을 쓰는 겁니다. 업무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내 스스로 착합니다, 성실합니다, 부지런합니다 라고 정의하시기보다는 나는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써가지고 인사 담당자들이 글을 통해서 이 친구는 글을 보니까 성실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이 정도로 고쳐졌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쓰셔야지 되는 부분들이 성격의 소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창시절 및 경력사항 같은 경우는 해당 업무의 준비도와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에 준비된 상태, 경험사항들, 활동사항들, 그 다음에 업무에 축적된 지식들을 하나하나씩 파악하는 게 학창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창시절 및 경력사항을 쓰라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는 무슨 과를 다녔고 어떤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냈고라는 내용들을 주로 학창시절 및 경력사항에 많이 쓰시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 상담복지학과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청소년 상담복지를 하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들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상담 이론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학교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또한 실습도 청소년 상담기관 쉼터에 가가지고 몇몇 친구들을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을 통해서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그 다음에 아까 봉사활동을 통해서 상담의 실전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와 같이 내가 얼마만큼 업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쓰셔야지 되는 게 학창시절 및 경력사항입니다. 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텔 외식이라든지 아니면 항공 관광 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비스직에 아르바이트 했던 경력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들이 내가 나중에 취업했을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커피숍에서 3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들을 응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응대하는 법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만약에 호텔 하얏트에서 일을 할 때 저는 식음료 팀에서 고객 한 명 한 명의 취향들을 기억하고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직원이 되겠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로 나열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형태로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보고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지원 동기에다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쓰셔도 되겠지만 더 기업에서 궁금한 거는 많은 회사 가운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지가 훨씬 더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뷰티 디자인 친구가 서류를 낸다라고 했을 때 미용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미용실을 선택했을 때 그 미용실을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쓴다라는 겁니다. 실습 나갔더니 원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서 나하고 가치관이 비슷한 것 같아서 라든지 아니면 방사선과 친구 같은 경우는 나는 이 병원 이념이 내가 생각하는 병원 이념과 비슷한 것 같아서 와 마찬가지로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병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
병원이 추구하고 있는 생각 아니면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나하고 비슷합니다라는 것을 연계지어 가지고 글을 작성을 하셔야 되지. 나는 이 병원의 제품을 써봐서 여기를 지원했습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식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를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다듬으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사업 포부는 세 가지 원칙을 조금 지키셔야 됩니다. 실현 가능한 것,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 측정 가능한 것.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구체적인 목표,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 것이며 이걸 해서 회사에 어떻게 도움을 줄 건지까지 연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과 친구가 저는 지금 현재 자동차 정비 산업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하게 공부해가지고 자동차 정비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정비 기능장까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동차 기능장까지 하면서 국내 모든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자동차 명인이 되어서 저희 서비스 센터를 하면 고치는 차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안에 자동차 명인이 되는 게 저의 입사 후 포부입니다. 라든지 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들을 세워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맞춰서 작성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CS 기반, 능력 기반, NCS 서류에서는 자기소개서가 항목이 조금은 서술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셨을 때는 조금은 낯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성취한 일 가운데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뭐냐? 아니면 자기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성공과 노력을 했었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라든지 조금은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항목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CS 기반 채용 서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를 조금 정리하셔가지고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글로 쓰시는 연습들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기업마다 이 모든 항목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공기업별로 5개에서 그 다음에 6개, 조금 인턴 같은 경우는 3개 정도의 항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NCS 기반 서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글자 수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미리미리 자기소개서를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나는 어떤 내용을 쓸지를 미리 키워드를 잡아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을 때 어떤 로직으로 써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인 로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익한 결과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 직장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기 때문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십니다. 저는 매우 성실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십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성실합니다. 라고 했을 때 기업에서는 성실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쓴 글을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 모든 친구들이 다 성실하다라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일을 쓰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제가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땡땡 유통에서 2달간 아르바이트로 고객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마침 상사가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면서 모든 주문을 2번씩 점검하면서 매주 단위로 고객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했던 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걸 쓸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형태로 내가 했던 아르바이트 가운데 가장 성실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결과에 대해서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고객들은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저의 일 처리를
신뢰하셨고 계속 근무하면서 일을 맡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했더니 이런 결과물이 났습니다까지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구직하기 위한 글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 직장까지 연결을 지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고객 서비스로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성실함이 땡땡사의 고객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는 새 직장까지 연결하시는 형태로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했던 일,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새 직장까지 연결. 이까지 가시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줄이 10줄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꼼꼼합니다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꼼꼼함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일,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새 직장과의 연결.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이 저는 글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했을 때 조금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결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 결과, 그 다음에 새 직장과의 연결. 이 패턴만 꼭 기억하시면서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것도 어려워요 라고 했을 때 항목별로 조금 쪼개서 글을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가 배낭여행을 가가지고 프리마켓 운영했는데 저는 혼자 힘으로 했어요 라고 하면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왜? 그 다음에 혼자 했다라는 의미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총 6가지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사례, 실제로 여러분들이 했던 것, 그 다음에 배경, 왜 이거를 해야 됐는지, 그 다음에 마음가짐, 나는 왜 이런 것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졌는지, 그리고 전략, 그 다음에 결과, 느낀 점까지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항목별로 글을 쓰시는데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배낭여행 다니면서 프리마켓을 운영하여 여행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왜? 저는 250만원이라는 최소 경비로 10박 11일 유럽 배낭여행을 하려고. 마음가짐은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힘을 해결하자라는 생각. 그래서 전략은 지역시장에서 값싼 물건을 관광지에서 판매하자. 날씨와 소비자 습관을 관찰하자. 한국의 경치 엽서를 선물로 주자. 그래서 결과 30만원의 자본금으로 30만원의 순이익을 얻었고 느낀 점 이런 것들을 한다 라고 하면 글이 또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목별로 사례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마음가짐, 전략, 결과, 느낀 점을 연결하셔 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왜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건축가인데 중장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사례, 만약에 중장비 자격증 취득, 배경,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배운 과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하기 위해서 마음가짐, 빠른 기간에 합격하자, 전략, 기출문제 위주로 이론 준비, 그 다음에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끊임없이 연습하고 그 다음에 항상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그려보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다른 친구들과 스터디를 통해서 부족한 건 메꾸기, 결과 한 번 도전해서 한 번에 취득했다. 느낀 점, 모든 일이든지 전략적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노력하는 것이 달라진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 글을 연결하면 저는 포크레인 중장비 시험을 한 번에 합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장비와 관련된 수업을 배우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였었고, 그래서 빠른 기간에 합격하자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었고 라고 쭉 하면 글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한 번에 모든 글을 다 쓰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쪼개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잘 쓰면 물론 한 번에 다 써도 되겠지만 못 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듯이 얘기를 하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러면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것들을 글로 한번 옮기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 쓰기에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 쓰니까 이라는 단정을 짓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공 사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과정에서 나쁜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4년도 철강의 도시 포항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도덕윤리를 중시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자상하게 돌봐주셨습니다. 저희 집은 유복하진 않았지만 아낌없이 저희를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 있었고, 부모님께서는 30년 이상 한 직장 다닐 수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5년 동안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셨다. 형은 어렵다라는 대기업에 한 번에 합격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라고 하면요, 이 집 식구들이 매력적인 겁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매력적인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 집에 부모님이 30년 동안 다녔네? 부모님 성실하시네? 어머니 봉사활동 다니셨네? 배려심 많으신가 보구나. 형이 대기업에 한 번에 합격할 정도로 모범적이었는데, 근데 너는 뭐니?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주로 써주셔야 되겠고, 내가 관심을 가진 계기, 내가 이 직무를 선택한 계기가 반드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된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뒤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글을 쓸 때 인사 담당자들이 여러분들 글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사 담당자들이 이 글을 조금은 흥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소제목을 다시는 것들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뭐든지 다 고치시는 만물 박사였습니다. 집안에 강호가 고장나면 쭉쭉쭉 그 다음에 좀 놀았습니다. 중3 때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나는 실업계 고등학교 갔었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취득했었다. 내 얘기가 위주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단지 잘 고쳤다. 그래서 나는 이런 영향을 받았었다와 같이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쓰시는 것들도 성장 과정의 하나의 팁이고, 여러분의 내가 기계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졌는지 가치관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쓴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격에 대해서 작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적합한 성격인지 보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저는 소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안 된다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거냐면, 여러분들 장점과 단점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장점을 더 어필하셔야 됩니다. 저는 조금 겸손하려고 해요. 겸손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야지 취업이 됩니다. 여러분이 취업이라고 했을 때 제일 비슷한 게 판매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만약에 전자관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제품을 사러 갔는데 점원이 이 제품의 단점을 먼저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제품은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라는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보완이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성격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겁니다. 업무와 관련돼서 적합한 성격인지를 보기 위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소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심하다, 단점이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인사 담당자는 여러분들의 단점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하지만 장점을 먼저 쓰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력사항들이 들어가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 위주, 장점이 7이라고 하면 단점을 3 정도로 쓰셔야 되고요. 단점은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행동사항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고쳐졌습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셔야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잘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을 능가하는 아르바이트생. 2년 동안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꼼꼼함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9시에 출근하면서 쭉쭉쭉쭉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꼼꼼함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꼼꼼함과 관련된 에피소드 들어가지만,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에게 항상 차 한 잔씩을 권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는 꼼꼼함도 있지만 이 친구가 했던 걸 통해 가지고 얘 사교성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라고까지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써라고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주요 포인트는 있지만 그 외적으로 인사 담당자가 글을 읽으면서 얘 이런 행동도 했네, 얘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있겠구나라고 글을 통해서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쓰시고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지, 꼼꼼하면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 이렇게 중간에 했던 일들이 생략되면 인사 담당자는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사례들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요즘에는 AI가 입사 서류를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AI가 평가했을 때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유사성입니다. 내가 했던 다른 이런 모범 사례라고 했던 부분들과 유사하면 떨어지는 확률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했던 경험들,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 그 다음에 실습 나가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자, 이런 형태로 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같은 경우는 뭐 도서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자기소개 모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대로 뺏기려고 하시면 요즘에는 거의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쓰는구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에피소드로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서류를 다 썼다라고 하시면 이제 형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항목별로 소재가 다 다른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성장 과정에도 성실함을 쓰고 학창 시절에도 성실함을 쓰고 성격의 장점에도 성실함을 쓰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성실함밖에 없다라고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는 나는 성장 과정에서는 내가 조금은 행동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극성 이런 것들을 써야겠다. 그 다음에 성격에는 내가 성실함을 써야겠다. 그 다음에 학창시절에는 내가 전문성이 있다는 걸 써야겠다. 와 같이 소재가 조금 더 다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특히나 학생회 하셨던 분들, 동아리 간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도 동아리 얘기, 학창시절에도 동아리 얘기, 그 다음에 뭐 성격에도 동아리 얘기, 이렇게 똑같은 소재로 쓰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신데요. 그러면 얘는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 말고 다른 활동을 안 했나라고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재도 조금 다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얘기, 그 다음에 뭐 학교 얘기,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얘기, 이렇게 조금은 많은 에피소드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 항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실무 능력, 직무에 관심도 이런 것들이 조금은 들어가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뭐 방사선과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학과라든지 간호학과라든지 이와 관련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쓰시는 전문 용어들 같은 경우를 쓰시면서 내가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공학 계열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라포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사회복지학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뭐 상담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시는 용어들 같은 경우는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목별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포인트들이 잘 드러나는지, 그 다음에 첫 항목, 그 다음에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입사 포부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항목을 잘 쓰셔야지 인사 담당자들이 글을 다 읽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높게 평가하는 것들이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힘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몇 개이고, 그리고 그게 다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NCS, 그 다음에 블라인드 지원서를 작성하는 친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분야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교 교육, 그 다음에 직업 교육을 기술하고 현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써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포인트가 지원 분야,
내가 어떤 분야에 지원하는지, 필요 지식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학교 기술 가운데 어떤 것들을 배웠고 현업에서 어떻게 쓰는지, 이 나온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항목별로 내가 어떤 분야에 지원하고 이 분야는 무엇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됩니다. 유아교육학과 친구들이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이런 거겠죠. 저는 유치원 교사로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유치원 교사로서 가장 필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 다음에 뭐 유아교육과 관련된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아동과 관련된 뭐 이런 과목들을 배웠었고, 그리고 교육 자격증을 통해서 뭐 미술 치료라든지 아니면 풍선 아트라든지 아니면 캘리그라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이들과 잘 공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술 치료라든지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미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서 하셔야 되는 것들은 질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갔는지, 그리고 순서대로 들어가면 읽기가 조금 더 편하다라는 것들을 조금 인식하시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단이라든지 문장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제목이 있는지, 그리고 첫 번째 항목, 첫 문장이 결론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항목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본인이 5년 동안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자랑할 만한 일이 무엇입니다. 제가 왜 이걸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지. 저는 뭐 학교를 다니면서 뭐 어떻게 했었고, 그래서 결론은 자랑할 만한 게 이겁니다라고 했을 때 인사 담당자가 끝까지 안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론이 첫 문장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문장이 너무 길다라고 했을 때 인사 담당자들은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동화책처럼 문장을 짧게 조금 줄이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므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키워드가 잘 보이는지, 그리고 비슷한 문장이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나열되지 않은지, 비슷한 단어들이 만약에 나열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유의어를 쓰시면 좋습니다. 전문성이 향상되었고, 전문성이 그래서 직무 능력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지식들이 고취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높아진다라는 뜻인데 제가 세 단어로 표현을 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가 썼을 때는 국어사전을 보시면서 유의어를 찾아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자나 영어가 잘못 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쓰는 것들도 인사 담당자들이 크게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걸 띄워놓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입사 지원서 같은 경우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내 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거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맞춤법 검사입니다. 맞춤법 검사라고 하는 게 채용 사이트 들어가시면 어떤 사이트도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검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맞춤법이 틀리거나 오타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입사 지원을 해주시면 서류 합격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